자, 다음은 교과서 79쪽.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만의 변화는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온실효과에 대해서 할게요. 자, 온실효과라는 거,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안, 즉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해요. 여름철에 자동차 안도 되게 덥죠. 자, 이게 다 온실효과와 관련이 깊어요. 자, 온실은 왜 따뜻할까? 여기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자, 비닐이 있지. 조금 유리가 있죠. 자, 비닐이든 유리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태양 에너지. 태양은 온도가 되게 높아요. 따라서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는 파장이 아주 짧죠. 높은 에너지는 파장이 짧아요. 자, 파장이 짧은 에너지는 그냥 비닐이나 유리를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햇볕을 받아서 지면이 뜨거워지겠지. 자, 지면이 가열되면 지면도 당연히 열을 방출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지면은 우리가 손 댔을 때 아 뜨거 아니잖아요. 태양은 정말 뜨겁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면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지면이 낮은 온도인 만큼 그 에너지의 온도는 낮아요. 낮지만 지속적으로 방출하죠. 자, 이 낮은 열은요, 파장이 아주 길어요. 근데 이 긴 파장의 에너지는 유리와 그 비닐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유리나 비닐에 쌓여 있었을 때 파장이 짧은 태양 에너지는 상관없이 이걸 통과해서 지면을 데피는 데 비해서 파장이 긴 지구 에너지는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죠. 그에 따라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할 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실 안은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바로 온실 효과죠. 자, 이 온실 효과가 지구에다도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지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 주위에는 대기가 있죠. 대기 중에는 수증기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여기 대기를 그냥 통과해서 지면에 들어옵니다. 지면이 뜨거워지게 되면 이 에너지는 당연히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야 하죠. 그래야 지구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구의 열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즉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죠. 이런 것을 온실가스라고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대기 중에 많게 되면 결국 다시 되돌아오게 돼. 혹은 대기 중에 열이 흡수가 되면서 지구가 꼭 이불을 덮어놓은 것처럼 열이 보존이 돼버리죠. 자, 특히 수증기의 양은 뭐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의 수증기량이 뭐 많아지게 되면 비의 형태로 다시 떨어지니까 수증기량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확실한 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예전에 비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여러 기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과거에 비해 현재 온도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 온실가스 중에서도 우리는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딱 맞춰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산화탄소가 인체에도 이렇게 인간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기체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물론 인간이 호흡하고 생체활동하는데 이산화탄소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적정량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통로를 보게 되면 대부분 화석연료의 사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배출되는 과정 자체가 여러 매연과 더불어 배출되고 그리고 지구가 가진 어떤 자원,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이것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발전 가능성이 낮춰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결국 인류의 번영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여나가야겠다.
된다. 그래야 온실효과도 줄어들고 우리의 후손들도 훨씬 더 평화로운 삶, 여유로운 삶을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온실효과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알아들었죠? 자, 그리고 그 아래는 기후변화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현황인데요. 자료 2와 자료 3에서는요.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자, 기온의 변화를 보면 전 지구적인 온실 효과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열섬 효과와 더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비해서 인구도 늘고 도시도 되게 늘었잖아요.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엄청 늘었고요. 자, 이러한 1인당의 에너지 소비는 곧 인공열의 방출로도 이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기온 상승폭보다 좀 더 높은 속도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가 이렇게 가세해가지고 온도가 많이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강수량은요. 보면 강수량이 좀 늘었죠? 자, 위에 있는 기온도 그렇고 아래에 있는 강수량도 그렇고 그냥 일률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느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강수량에 대해서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즉, 연 강수 일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했으나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는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랬네요. 한편 겨울철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으며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강설 일수는 감소하였다. 자,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강수량은 대체로 증가했다. 그런데 해마다의 변동폭은 커지고 있다. 많을 때 엄청 많이 내리고 적을 때 되게 안 내리더라 그거죠. 자, 그리고 강수량은 증가했는데 강수 일수는 줄었대요. 옛날에는 뭐 100일 동안 1000mm가 내렸다 그러면 이제는 막 90일 만에 1200mm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강수 일수가 줄고 강수량은 늘고 한마디로 내릴 때 왕창 내렸다라는 뜻이니까 집중호우가 늘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리고 한편 겨울철 강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겨울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눈보다는 비가 많이 내렸나 봐요. 그래서 강설 일수는 감소했다라고 했네요. 자, 넘기면 80쪽. 자, 기후변화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란 따뜻해진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자료 4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열섬 현상이 진행되면서 최고 기온, 가장 높은 기온이 올라갔어. 마찬가지로 가장 낮았던 기온도 올라갔어. 그래서 최고 기온도 상승했고 최저 기온도 상승했지. 기온은 상승한다. 그 말이죠. 자, 성하일. 자, 하는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하일 그러면 되게 여름스러운. 여름이 완전 무르익은 것 같은. 낮 기온이 막 30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란 뜻이에요. 자, 낮 기온이 막 30도 이상 올라가는 아주 엄청 더운 여름 그런 그런 날이 증가했대요. 그리고 밤도 덥대. 그래서 열대 야도 증가했어요. 반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 영하일은 감소했고 설이 내리는 날, 그날도 감소했지. 자, 겨울이 짧아졌고 여름은 길어졌지. 따뜻해지니까 봄꽃은 빨리 피게 되었고 단풍은 늦게 지게 되었지. 겨울철 난방 수요는 감소했고 여름철 냉방 수요는 증가했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료 5번에서는 수온이 변화하면서 주요 어종이 변했다 그랬는데요. 우리나라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난류가 좀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에서의 수온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보면 난류성 물고기인 뭐 고등어, 참다랑어, 오징어 얘네들이 증가하고 한류성 물고기인 명태가 많이 감소했어요. 자, 그런 거.
그런 내용인데 자, 본문을 통해 읽어볼게요.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식생 및 농업 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주죠. 남해안에서 자라는 난대림, 자, 난대림에 대한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식생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난대림의 분포 지역, 따뜻한 곳에 자라는 거야. 분포 지역이 북쪽으로 확대되었고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식생 분포의 고도 한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반면 단풍 드는 시기는 늦어지고 있다. 농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비닐하우스가 아닌 것을 노지 재배라 그러거든요. 이슬 노자, 이슬 맞는 땅. 자, 노지 재배의 생육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농작물 재배의 북한 개선이 북상하고 있다. 주요 과일 재배 지역이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대구의 명물이던 사과가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평창에서 재배되고 있고 사과의 고장이었던 충청북도 충주에서는 한라봉이 재배되기도 한대요. 작물들이 다 위로 올라오고 있죠. 자, 기후변화는 한반도 주변의 해양 환경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한류성 어족인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게 된 반면 난류성 어족인 오징어, 멸치를 잡을 수 있는 해역이 넓어지고 있고 참다랑어와 고래상어 등 열대 바다에 서식한 어류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대요. 아래에 있는 탐구활동 보시면 자료 6번은 서울의 계절 변화인데요. 보다시피 여름은 1920년대에 비해서 2090년 예측치를 보게 되면 무려 20일이 늘어날 수 있나 봐요. 자, 아무튼 뭐 예측치 놔두고 1990년대 거 보면 1920년에 비해서 여름이 16일이 늘었죠. 겨울은 19일이 줄었고. 자,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 자료 7은요. 작물의 재배 지역의 변화인데 재배 지역이 다들 북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81쪽은요. 자, 이러한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구 온난화로 발생한 문제점이 그렇게 크게 노출되진 않아요.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있고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의 작물 재배 기간이 확대되고 있고 뭐 여기까지는 부정적이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부정적인 면은 모기가 생육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 뭐 아열대성, 여러 전염병 등의 출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아.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요, 남태평양,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되게 되면 문제점이 해수면이 상승하거든요. 우리나라야 기본적으로 산도 있고 이러면서 지형이 아주 낮진 않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이 모든 바다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지구는 자전의 힘 때문에 적도 부분이 약간 더 넓은 약간의 타원형을 지니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바다가 넓어지게 되면 바닷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 타원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구 자전의 힘, 그에 따라 발생하는 원심력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요. 중위도에서 바닷물이 1cm 상승한다고 했을 때 적도 근처에서는 바닷물이 거의 2cm가 상승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도 지역은 특히 남태평양이라는 이런 태평양의 섬나라 지역은 뭐 산호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심이 되게 해발 고도가 되게 낮은 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다랑 높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섬들이 되게 많은데 이곳에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가는 섬나라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그 나라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보트 피플 이런 거 말하면 난민이란 뜻인데 이 기후로 인한 보트 피플들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마냥 이제 광주에서도 한라봉이 키워지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 협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아셔야 돼요. 자, 어떤 게 있는가? 바로 유엔에서 한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먼저는 1992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브라질의 리우에서 시작했다 해서 리우 회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97년, 즉 5년 뒤에는 일본의 교토에서 했다 교토 의정서가 체결되었어요. 교토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협약을 나눈 거죠. 자, 그리고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 파리 기후협약 굉장히 최근에 한 거니까 되게 중요하죠. 자, 정부는 이 전 세계 유엔에서 함께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아시아권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지능형 교통조정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어. 왜냐하면 교통 상황이 어쩌냐에 따라서 이게 길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절약형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고 선생님 집에 태양광 있다고 들었죠? 이렇게 일반 가옥, 일반 민간인에게도 집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 여러분 자신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1등급 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하거나 여름철 냉방 온도를 이렇게 너무 낮추지 말고요. 약간 좀 덥지만 않다 하는 정도로 너무 춥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냉방 온도를 높이고 겨울철 난방 온도를 좀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자료 9번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핵심 내용을 보면요. 195개국이 승인하였으며 2020년 발효된다 그랬으니까 올해 발효되는 거죠. 자, 195개국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 전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협약을 승인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 어떤 분쟁 지역, 누구는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게 주변에 인정되지 않은 뭐 분쟁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 국가는 195개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게 되면 어디서는 245개국까지도 나라를 셀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95개국 정도로 유엔 가입국이 그래요. 자, 기온.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자, 자금. 선진국은 여유가 있어서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비해서 개발도상국 못하잖아요. 근데 선진국이 아무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줄이지 못하면 전 세계의 지구온난화는 지속돼 버리겠죠. 따라서 선진국에서 이런 못 사는 나라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차별화. 즉 선진국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개발도상국은 능력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진행하자. 다르게 하자고 공통으로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자,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한다. 그래서 2050년부터 인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속히 감소시키자 그러면서 목표를 서로 정하고 있고요. 자, 책임 분담. 역시나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여러 자금, 재원 마련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외 국가들도 자유의사에 따라 못 사는 나라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원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점검 방식, 5년마다 점검을 하고 점검할 때마다 그 가입국에게 협약을 갱신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강화된 형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보자라는 형태의 그런 걸 통지를 계속함으로써 전 세계 온난화를 막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기후 변화 취약국 이런 나라는 의뢰 못 사는 나라인데요. 그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입게 된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지. 물론 얼마를 보상하겠다라고 정하지는 못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기후 변화 협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 8번에 배출권 거래제라고 있죠. 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각 기업들은 그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기업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즉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기업들마다 뭐 고용된 규모라든지 가동돼야 될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토탈 해가지고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책정을 해요. 그래서 그래 너희 기업은 지금 현재는 이 정도지만 너의 기업 상황을 보니까 한 요 정도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어. 그러면 너희 기업에게는 이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줄게 이러는 거야. 다른 기업한테도 너희 기업도 보니까 한 요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줄게. 지금 현재 배출량은 이것보다 좀 더 많지만 너희가 노력해서 요 정도로 낮췄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배출권을 줘요. 그럼 이 정도 내에서는 배출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A라는 기업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막 바꿨지. 그래서 한 100 정도로 배출할 수 있다라는 배출권을 정부에서 줬는데 이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50밖에 배출하지 않게 된 거야. 그럼 정부에서 준 100에 비해서 50밖에 배출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50이 남았지. 반면 다른 기업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지금 현 구조가 거기에 투자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해. 그래서 정부에서 받은 배출권은 100인데 올해 자기네는 150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쩔 거야. 정부로부터 대단한 제재를 당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기업은요. 남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기업이 남은 50 우리한테 팔아 이러는 거지. 그러면 사가지고 와서 배출권을 채워요. 그리고 저 기업은 남은 것을 이렇게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였고 정부로부터 이쁨도 받을 거고 거기다 돈도 벌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도록 하는 거죠. 거리 두기, 고생했습니다. 힌트에 접촉하지 않기 등 이 시간은 식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82쪽입니다. 식생이란 지표에 자라고 있는 나무나 풀 등 식물들을 총칭해서 식생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와 풀들은요, 그 지역이 어떤 기후인가, 혹은 어떤 토양인지, 혹은 비탈졌나 평평하냐, 혹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거 이외에도 인간들, 인위적인 것에 영향을 또 받고 있겠죠. 자, 식생은 기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추운 지역이냐 따뜻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자라는 나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온이란 위도와 그 해발 고도와 관련이 깊죠. 즉 남쪽은 기온이 높고 북쪽은 기온이 낮아. 산 아래쪽은 기온이 높을 수 있지만 산 위쪽은 기온이 낮아. 자, 식생은 핵심적인 거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 기온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에는 위도와 해발 고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먼저 식생의 수평적 분포를 볼게요. 수평적으로 자료 1에서 오른쪽에 지도에서 보이는 거 위에서 내려다본 듯한 그림 이게 수평적인 거예요. 자, 수평적인 기온 분포를 보게 되면 남쪽 맨 아래 남쪽은 약간 빨간색. 자, 빨간색은 무엇인가 했더니 난데림이구나. 알겠죠? 자,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난데림, 다음에 온데림, 다음에 냉데림이 있더라 해서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난데림, 온데림, 냉데림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거. 자,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의 저지대, 제주도나 울릉도는 해발고도 산이 좀 있죠. 자, 이 일대의 저지대는 난데림이 나타날 거예요.
난데림의 대표적인 나무가 무엇인가? 그러면 동백나무나 후박나무 등의 늘 푸른 넓은 잎, 상록하렵수죠. 자, 반면 대마고원과 일부 높은 산, 고산 지역은 냉대림이 자라게 돼요. 자, 냉대림이란 뾰족뾰족한 침엽수가 자라는 거야. 자, 냉대림 지대는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 뾰족뾰족 침엽수가 자랍니다. 반면 냉대림과 난대림 사이의 넓은 지역은 낙엽 하렵수와 침엽수가 섞인 호남림이 자라고 있어요. 섞어져 있다는 뜻이죠. 자, 침엽수와 상록하렵수는 연중 나뭇잎이 초록색을 띠지만 넓은 잎이냐 뾰족한 바늘잎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늘 푸르른 상록이에요. 반면 낙엽하렵수는 낙엽이 진다란 뜻이죠. 넓은 잎인데 낙엽이 진다. 낙엽하렵수. 자,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식생의 수직적 분포 볼까요? 예를 들면 제주도. 자, 제주도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말고 옆에서 본 모습 있죠? 그러니까 그 산 아래서부터 위로 쭉 해서 보는 게 이제 수직적인 분포예요. 자, 제주도의 수직적 분포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서는 빨간색이지만 위에는 파란색이죠. 그래서 제주도는요. 산 아래쪽에서는 저지대에서는 난대림이지만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대 남부림, 중부림, 북부림을 지나 냉대림까지로 나와요. 그래서 산이 높은 곳에선 이렇게 식생이 산 위로 올라가면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바로 제주도의 한라산이 대표적입니다.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면서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요.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관목대라고 해서 키 작은 나무들 그리고 고산 식물대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중간쯤 되는 곳을 중산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중산간 지역은 그 목축을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원래 있던 나무들을 제거하고 만들어진 초원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초지대는 목축을 위해 조성된 인공식생이다 라네요. 자료 2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보면 난대림, 따뜻한 지역에 자란 난대림 있잖아요. 난대림은 제주도에서는 해발고도 한 얼마까지 올라간 거죠? 이 정도면 한 800m까지는 난대림이 자라지. 올라가도 따뜻한 거야. 그러다가 800m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온대 남부림, 중부림, 북부림에서부터 냉대림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한라산이잖아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저지대부터가 이미 추워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무리 해발고도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난대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난대림이 나오는 고도는 보다시피 제주도에서는 높지만 가면 갈수록 난대림이 나오는 고도가 낮아지더니 난대림이 없어지네. 그래서 이미 서울 근처에서는 서울 근처에서는 서울에서는 보니까 한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서울에서는 가장 낮은 데 있죠. 해발고도 낮은 데가 이미 온대 남부림, 그죠? 그리고 좀 올라가면 중부림, 북부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울릉도, 성인봉,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이 성인봉이에요. 울릉도는 이건가 봐. 아이고, 선생님 선을 잘못 그렸나 보죠. 자, 울릉도는 보니까 그 난류로 덮여 있는 겨울에도 추워지지 않는 바다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울릉도는 중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난대림이 나오고 있죠. 분홍색이죠. 난대림이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온대 남부림이 나오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북부지방은 어때요? 북부지방은 이미 산 아래서부터 이미 어때? 온대 북부림이죠. 온대 북부림이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냉대림이 바로 나오겠죠. 자, 백두산 같은 경우도 산 아랫부분은 온대 북부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산 아랫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북한은요. 해발고도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가 되게 높거든요. 따라서 백두산 근처는 아마 그 부근에서부터 이미 냉대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마고원 일대, 여기 일대는 그 땅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높기 때문에 냉대림으로 다 덮여 있는 공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식생이 분포하는 고도 있죠? 분포하는 고도는 울릉도처럼 그 따로 뚝 떨어진 섬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한반도에서는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식생이 분포하는 고도 있죠? 식생이 나오게 되는 고도가 낮아진다. 냉대림이 나오는 고도도 한라산에서는 이만큼 올라가야 냉대림이 나오지만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만 올라와도 냉대림이네. 조금만 가도 바로 냉대림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생이 나타나는 해발 고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게 된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토양을 보겠습니다. 토양이란 흙을 말하죠. 흙은 암석이 돌멩이가 부서져서 흙이 되기도 하지만 나뭇잎이 쌓여가지고 걔네들이 썩어서 흙이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토양이란 암석이 물리적, 화학적 풍화를 받아서 흙이 되기도 하고 혹은 생물들의 작용을 받아서 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 토양은 암석이 물리적, 화학적 풍화를 받은 다음 거기에 나뭇잎들이 쌓여서 혹은 거기에 뭐 지렁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흙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작은 흙으로 변한 거죠. 토양은 모든 생물이 생장하는 토대가 되며 농업, 축산업, 임업 등 인간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런 토양은요. 크게 성대 토양과 그리고 간대 토양 아니 성대 토양과 간대 토양을 전체를 다 묶어서 성숙토라고 하고요. 성숙토 이외에는 성숙되지 않은 미성숙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걸 쌤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토양은 크게 성숙토와 미성숙토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숙토에는 성대 토양과 간대 토양이 있죠. 자, 성대, 이룰성, 띠대, 띠를 이루는 토양인 성대 토양은요.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그래서 적도에서는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서 붉은색 토양이 나오게 되고 중위도에서는 갈색 삼림토라고 해서 갈색 토양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고위도에서 그 냉대 지역, 침엽수가 되게 발달한 냉대 지역에서는 회백색의 토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위도별로 나타나게 되는 이 토양, 기후의 영향을 받아 나오게 된 이 토양을 성대 토양이라고 하고 간대 토양은 사이간 띠대, 띠 사이 혹은 띠가 건너뛰어졌다 해서 간대 토양이라고 하는데요. 간대 토양은 암석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갈색 토양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위도에 있어요. 중위도는 갈색이니까. 근데 제주도에는 까만 흙이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남부지방에는 붉은 흙이 있지. 자, 아무튼 제주도의 까만 흑은 왜 거기가 까만 흑이지? 그러면 암석 때문에 까만 현무암 때문에 까만 흑이 된 거구나. 강원도 남부 지역에는 왜 난데없이 빨간색 흙이야? 그러면 거기는 석회암 지대인데 석회암은 풍화를 받다 보면 철분이 많이 포함된 붉은색의 불순물을 남기게 된대. 그렇게 해서 붉은색의 그 테라로사라 불리는 붉은색 토양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암석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을 간대 토양,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을 성대 토양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성숙 토양은 생성 기간이 짧은 토양인데요. 예를 들면 그 범람원 있죠. 충적토. 범람원 지역에 쌓여 있는 토양은 100년 전에 쌓인 토양일 수도 있지만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홍수로 강이 쓸고 내려왔던 흙들이 물이 넘치면서 쌓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그 조류 있죠. 밀물과 썰물 조류가 운반해가지고 온 갯벌이라든가 갯벌이 점점 쌓여서 결국 이제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높아져서 만들어진 염류토, 소금기가 남아있는 이 염류토. 이런 토양들은요, 다들 생성 기간이 좀 짧다.
어딘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운반 퇴적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암석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후를 반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운반 퇴적된 토양들은 미성수토라고 합니다. 자, 한번 지문 읽어볼게요. 자, 토양은 암석이 물리적, 화학적 풍화와 함께 생물의 작용을 받아 입자가 작은 흙으로 변한 게 토양이죠. 자, 토양은 모든 생물이 생장하는 토대가 되고 농업, 축업, 임업 등 인간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자, 성대 토양은 기후와 식생의 특성을 반영하는 토양이죠. 온대지방에서는 온대림, 기후와 식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온대지방의 기후와 그 지역에 자란 나무들, 온대림 지역에서는 갈색 삼림토가, 그리고 냉대 침엽수림 지역 있죠? 냉대 지역에서는 회백색 토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럼 간대토양은 무엇이냐? 간대토양이란 암석, 이 토양을 만든 암석이라 해서 어미암석, 모암이라고도 하고 기반암이라고도 해요. 기반암의 특성을 반영하는 토양이 간대토양이에요. 간대토양의 대표적인 것은 붉은색의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 테라로사와 흑갈색, 즉 현무암이 풍화된 현무암 풍화토가 대표적입니다. 자, 다음 토양 생성 시기가 짧은 토양을 또 뭐라 그래요? 미성숙토라고 해요. 자, 미성숙토는 하천이 운반 퇴적시킨 충족토와 조류에 의해서 운반 퇴적된 염류토가 대표적이에요. 자,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충족토는 자, 하천이 운반 퇴적시킬 때 흙만 퇴적시킨 게 아니라 기름기까지 함께 쓸고와 퇴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반 퇴적된 토양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비옥하다는 거예요. 자, 충족토는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토양으로 비옥합니다. 염류토도 간척지에 주로 분포하는데 염분을 제거하고 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나 염분을 제거하고 나면 되게 비옥한 토양이 되어서 농사 짓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지도 보시죠. 우리나라 토양의 분포에 대한 지도인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아까 쌤이 성대토, 간대토, 미성수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대토 먼저 다시 점검을 하면 성대토는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토양으로 뜨거운 열대기후에서는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붉은색 토양이, 중부지방에는 갈색 삼림토가 온대지방에는 갈색 삼림토가, 그리고 냉대 침엽수림 지역에서는 회백색 토가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지금보다 기온이 되게 높았던 때가 있어요. 그 높았던 때에 형성된 토양이 바로 그 토양 중에 붉은색을 약간 띨라다 만 토양이 있어요. 열대는 되게 붉은색인데 우리는 약간 붉은색을 띨라다 만 토양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적황색토, 우리가 흔히 황토라 부르는 토양 중에서 되게 빨간빛이 강한 토양이에요. 자, 이런 토양은요, 현재도 이렇게 저구릉지라고 해서 낮은 언덕, 지금 현재 농경지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낮은 언덕 지역에가 저구릉지의 적황색토가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 따뜻했던 기후 때 만들어진 토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만 현재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그 외의 다른 지역 있죠? 그 다른 지역은 현재의 기후 상태와 현재의 식생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이 갈색 삼림토예요. 그래서 갈색 삼림토가 대부분이지만 해안가라든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낮은 구릉지에는 적황색토가 있다더라. 자, 요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바로 석회암 풍화토, 그리고 화산재가 쌓였다는 화산회토, 이런 거, 충적토, 염류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얘네들 한번 하나씩 보죠. 석회암 풍화토가 어디 있나? 자, 여기 있죠. 여기. 오케이? 그쵸? 자, 이 위치를 딱 보니까, 지게지향사, 지게분지사, 지향사 뭐 거원절이 강원도의 남부지방, 여기가 강원도죠. 자, 강원도의 남부지방, 여기 석회암지대야, 라고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만 뭔가가 토양이 따로 있어. 석회암 지역이 나타난 석회암 풍화토인가 보다 라고 아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화산회토. 화산회라는 것은 화산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을 한 곳에서 화산재가 쌓인 토양도 나타나겠죠. 울릉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충적토. 충적토라는 것은 하천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하천 주변에 퇴적된 토양이었어요. 비옥하긴 하지만 미성수토에 속하죠. 자, 충적토는 어디 있나? 자, 충족토를 봤더니, 자, 색깔 잘 봐요. 요곳, 쏘리. 여기도 기고, 그죠? 여기. 엄청 많죠? 아이쿠, 잘못 그렸네. 예. 디게. 충족토가 많은데, 그런데 이 충족토들의 특징이 지렁이처럼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게 연결된 듯한 가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이거 거의 강줄기야. 그래서 이 충족토가 나와 있는 모양새만 딱 놓고 보더라도 아, 강을 따라 만들어진 토양이니까 하천 범람과 관련된 충족토겠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즉 시험 문제에서는 충족토 요런 데다가 A 이래 놓고 지도를 보여주는 거야. A 토양이 뭐게? 그러면 분포만 딱 보고도 아 충족토잖아. 석회암 풍화토에다 B 해놓고 B가 뭐게? 그럼 그 토양은 강원도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네. 석회암 풍화토잖아. 이런 식으로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자, 염류토는 간척지가 있던 곳, 즉 소금기가 있는 그 조류에서 퇴적된 땅이면서 점점 육지화된 땅인데요. 그래서 염류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닷가 위주로 있죠. 특히 서해 바닷가 위주로. 그러면 아, 이건 소금기가 있는 토양, 바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양이구나. 염류토겠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